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여기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이아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9월 하면 떠오르는 날이 있으실까요? 아마 9월에 좀 추석이 있는 연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9월에는 또 추석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죠. 네, 맞아요. 바로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분들은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날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년 새삼스럽게 좀 느껴요. 네.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살 예방의 날 특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집인 만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를 모시는 게 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 마음도 드네요. 네, 떨립니다. 네, 그럼 오늘 모신 게스트는 누구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는 저희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의 팀장님이 이우정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살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이우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자살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오늘 자살과 관련된 풍성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용하고 건강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구구절절 시작해 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도서는 무엇이죠? 네, 오늘의 도서는 황운눈돌 작가님의 나는 자살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살 생존자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저조차도 자살 생존자라는 말이 조금 생소했어요. 그래서 자살 생존자를 검색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살 생존자라고 하면 자살을 시도했다가 좀 실패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로 오해하기 십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살 생존자의 뜻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같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이제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혹시 우정 팀장님 좀 이 자살 생존자 혹은 자살 유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살 생존자는 자살한 사람의 친인척, 심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 그리고 자살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살 유족의 정의에 유가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살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인이 자살을 했었을 때 나와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가깝지 않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살 유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살 유족과 자살 생존자가 똑같은 의미네요. 이번에 이 책을 접하면서 자살 생존자의 의미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재난을 경험한 분들을 재난 생존자라고 지칭하잖아요. 근데 자살로 주변 지인분들을 잃은 경우도 재난 상황과 비슷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자살 생존자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살 생존자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황운눈돌 작가님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 에세이예요. 아버지의 자살 이후 자살 생존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애도 과정을 그려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황운는돌 작가님의 나는 자살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을 통해 자살 생존자의 애도 과정과 자살 생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하고 2부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 북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럼에도 다시 봄이라는 제목처럼 주인공은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지만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 먼저 주인공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주인공의 아버지는 엄청 유명한 영화 제작사로 성공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할 때 좌절되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의 성추행이나 학교폭력 등에 대한 호소를 무시하거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술에 취해 주인공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등이 있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자살 위험 신호도 없이 그리고 유서도 없이 아버지는 자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남은 부채를 갚기 위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버거운 상황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유족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할 애도 반응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 1차원적으로 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인공이 상담을 시작할 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그리고 완벽한 부분만 묘사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몰입을 해서 봤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었던 거죠. 주인공도 아버지가 굉장히 밉고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원망의 말도 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좀 참았던 거예요. 그게 조금 저한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속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런 감정을 느꼈던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책 페이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애도란 그 사람을 예쁘게 종이배에 태워 보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지난 과정을 통해 망자가 떠나고 모든 것이 달라진 삶을 직면해야만 했다.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 분들은 갑작스러운 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막상 이 애도를 겪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경험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라고 전 느껴졌던 게 원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좀 뭐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때 또 그 고인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예쁘게 종이배에 태워 보내야 되는 것이 애도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대부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자살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자살로 이제 주변을 잃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건강한 애도는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서 같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정 팀장님 혹시 이 애도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분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애도 과정을 밟는 과정이 굉장히 이분은 기셨어요. 왜냐면 처음 직면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책을 읽어봤었을 땐 4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이 애도를 이제 경험을 하고자 이제 용기를 내셨는데 보통 이 유가족들이 느끼는 과정들이 처음에는 이제 망연자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제 이 생각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 갈망에 사로잡히시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노감을 또 이제 표출하시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래도 나 이렇게 떠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지 또 죄책감을 또 갖기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되시거든요. 근데 이런 애도 과정을 제가 이제 뭐 4단계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유족마다 그 반응하는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응들을 먼저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유족분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지금 이게 자기가 어느 이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인지조차 없으니까 지금 내가 잘 애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더불어서 또 만약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한테도 나타났던 건데 이제 우정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자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심리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 어떤 그런 거, 이제 나쁜 감정은 또 느끼지 않아도 된다. 사람마다 오는 그 감정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걸 또 알려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정 팀장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페이지 262쪽이고 내용은 혈육인 유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공감하기 어렵거나 애도의 과정이 다를 수 있다. 반드시 모두가 같은 선로에서 열차에 탑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같이 이 메시지도 되게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의 선에 있는 거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반응을 반응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 내 순서에 따라서 나한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자살 생존자분들에게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애도 반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의 반응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같은 직장 동료를 잃은 상황에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일상생활도 잘 복귀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일상이 힘들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본인이 나 스스로 좀 이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유족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반응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좀 받아들이는 거가 애도 반응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이런 애도 과정에서 혼자 스스로 감정을 직면하고 감정을 이렇게 겪는 것이 어려운데 책 속을 보니까는 애도 과정에서 심리부검이라는 과정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정 팀장님, 심리부검이란 어떤 것이죠? 네, 심리부검이란 고인이 왜 자살했을까에 대한 답을 유추하기 위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서 고인이 살아생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망 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회상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정하고 고인의 삶은 통합해 나가는 면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심리부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좀 다시 만나는,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나를 또 다시 만나는 과정을 또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심리부검 면담 자체가 짧으면 3시간에서 길면 5시간, 6시간 들어가는 굉장히 고도의 면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까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거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내가 잘 지내다가 다시 이제 고인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심리부검 면담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추억을 다시 회상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서 좀 변화를 겪었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보통 유족분들은 이 사람이 왜 사망했는가에 대한 것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가 점점 이제 왜 사망했는가 보다는 이 사람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도와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본인도 본인 스스로 고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분들은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보통 그냥 이제 떠난 사람인데 그냥 이제 잊고 너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회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면담에서 마지막에 이제 자살 예방 정책에 그럼 어떻게 기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실제 이렇게 유족분들이 내가 이 유족이 돼 보니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면 조금 더 유족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에 깃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심리부검 면담의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 실제 유족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족분들이 심리부검을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리부검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다가 신청을 좀 하면 될까요? 네, 심리부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신청을 하시면 관할 지역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연계를 해주셔서 가까운 지역에서 심리부검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다가 저희가 하면 이제 가까운 지자체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혹시 심리부검을 해야 되는 좀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최소한 6개월 이후에 심리부검 면담을 진행을 하고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사망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심리부검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망했는가에 대해서만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망과 분노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인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족분의 감정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이 되고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을 때 이 심리부검 면담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생존자분들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심리부검이랑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살 생존자들이 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봤었을 때 되게 충격받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주인공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결혼을 앞둔 주인공의 친구가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유족 상담을 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똑같아서 사실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이 유족분들도 실제로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좀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결혼식에 못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돌잔치를 못 오게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축하할 자리에 유족이 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들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두 번 상처받는 느낌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 그 주변 지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면서도 어쨌든 그 자살 생존자에 대한 배려를 너무 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저도 유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유족분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이제 일상에 복귀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행동들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유족분들이 다시 좀 일어나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픔을 또 강요하는 사회적인 인식도 좀 문제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18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편적인 무례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작가님은 좀 여러 언론사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마다 자살 생존자들에게 슬픔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은 경험을 좀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관련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를 피해자성에 가둘까? 나는 때때로 즐거움을 느낀다.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빠를 기억한다. 그런데 많은 인터뷰어가 내가 우는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다. 괴로움과 트라우마로 점철된 삶을 끄집어내고 싶어 했다. 네, 이 부분을 보고서 저도 생각나는 그 모 연예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자살로 이제 동료를 잃고 난 다음에 그 기자님들이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기한테 그 자살로 잃은 고인에 대한 좀 눈물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인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게 됐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괜찮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슬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급을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너무 우리를 안쓰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 뒤편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배포한 유족 권리장전이 있었는데 이 내용 중에 8번 항목이 그래서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8번 항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나는 자살로 떠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죽기 직전 또는 죽을 당시의 상황과 관계없이 좋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제 자살 사건이나 자살 생존자가 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좋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먹고 있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라는 어떤 자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는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네. 저도 이 유족 권리 장전을 읽으면서 유족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저는 죄책감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덜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저도 굉장히 좋게 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1번 항목이 가장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항목 읽어드리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살 권리가 있다. 라는 문구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잃은 거에 대한 뭔가 죄책감이라든지 거기에 슬픔에 계속 빠져있기보다는 나도 잘 살아낼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우정 팀장님은 혹시 어떤 항목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2번 항목이 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제주 한번 같이 읽어봐 드리면 나는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글귀입니다. 사실 저희 3명이 비슷한 문구들을 좀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유족분들이 죽음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인을 잘 떠나보내고 고인을 좀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들 포함해서 잘 회상하면서 일상을 복귀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고인이 내가 이랬더라면은 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정말 불필요한 책임감?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24시간 그 사람 곁에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이 이러한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좀 전 벗어났으면 좋겠고 아까 앞에서 이제 작가님이 이야기한 이제 보편적 무례함도 같은 성산인데 저도 유족 상담을 했을 때 이제 고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유족분들이 어떻게 일상을 잘 회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면을 잘 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식사를 좀 잘 챙겨 드시는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족분들이 얼마나 일상을 잘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인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살 생존자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세종시에는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이 여우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모임이죠? 네,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인 여유별은 여기 우리의 작별을 위로하다라는 의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총 5회기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혹시나 세종시에 이런 유족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조 모임이 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경험을 가진 유족들이 모여서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힘든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러할 때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좀 해결을 하기보다는 같이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책에서 주인공도 이런 자조 모임을 통해서 좀 많이 힘을 얻고 정서적 지지를 얻었던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세종 시민분들도 여우별 이용하셔가지고 좀 많은 의지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인공도 뉴스에서 이제 자살 사건이 보도되고 하면 좀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데 그럴 때마다 이 자조 모임이 굉장한 지지체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엔 또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네, 저희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다시 봄날이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라디오 초반에 이야기한 그럼에도 다시 봄과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죠. 이 다시 봄날은 유족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온 봄날처럼 이전 같은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다시 봄날 서비스에서는 이제 세종시 거주하고 있는 유족분들에게 환경경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환경경제지원금에서는 뭐 일시주거라든지 아니면 특수청소, 법률, 사후행정 처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청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살 유족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는데요. 044-864-0199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유족 전담 인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자살예방팀에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들어오셔서 하단 부분에 자살예방 사업 누르시면 자살예방 사업 페이지로 넘어가니까요. 그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봄 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자살에 대한 용어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사만 봐도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사회가 자살을 너무 숨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자살 유가족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부적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저희가 자살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Q&A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 2부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지와 수민의 아껴줄게 듣고 오실게요. 지루해서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 누구에겐 삶 누구에겐 시간 누구에겐 사랑 다시 만져보고 말 걸어줄게 애틋한 눈 하고 바라볼게 내가 너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줄게 내시적이죠 유리창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는 사랑스럽고 나른한 저 빛처럼 예쁜 모든 것들에게 미안해 난 매일 빛나고 있었는데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잡힐 줄 알았던 모든 것 다들 그랬을까 너도 그랬을까 이제서야 서운함 가득한 내 일상들아 미안해 내가 다시 아껴줄게 지나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내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게 지나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했던 누구에겐 삶 누구에겐 시간 누구에겐 사랑 늘 그래왔듯이 넌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인걸 생각해보면 문득 고마워 그냥 모든 게 다 날 안아줬던 행복들이야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물도 더 잘 줄게 오래도록 내 옆에 쭉 머물러줘 yeah, yeah. 내가 다시 아껴줄게 지나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내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게 지나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내가 다시 아껴줄게 지나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살과 자살 예방에 관련된 답변은 우정 팀장님이 더 잘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정 팀장님 혹시 세종시 자살률은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유리 선생님, 2022년 기준으로 세종시 자살 사망자 수가 몇 명 정도일까요? 저는 한 10명 언저리? 오, 10명.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틀리셨습니다. 단호하시다. 어머나. 2022년 세종시 자살자 수는 총 88명으로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3.3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해요. 아마 세종시 분들에게 세종시의 자살률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희는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수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21년 세종시 자살률은 전국 17위로 가장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2022년 세종시 자살률은 전국 6위로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인구 유입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자살률의 증감폭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그리고 저희 센터의 과제는 그런 거겠어요. 어쨌든 그런 자살률의 증감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추이가 불규칙적인 거에 대한 원인을 좀 찾는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세종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자살 예방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들쑥날쑥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 데이터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저희의 큰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계를 들으시다가 좀 의아해하실까봐 팀장님 이게 2022년도 자살 통계가 가장 최신 통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살 통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통계가 가장 최신 통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자살 통계는 올해 9월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 자살 통계는 그 다음 해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2년 전 통계가 가장 최신 통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살의 오해와 진실 좀 밝혀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주시죠, 유리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질문을 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정 팀장님, 진실은 무엇이죠? 네, 유리쌤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자살을 하는 그 원인이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울감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유리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의 90.3%가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81.8%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유리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과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울증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의 감기다, 마음의 병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친숙하게 이제 느껴지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는 수치가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이게 목감기인지 아니면 뭐 몸살인지 뭔가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항상 좀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쵸?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저없이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을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정 팀장님께서 이제 자살 사망자 중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비율은 높으나 전부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답변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질문도 사실 제가 교육을 하거나 어떤 이 설명회를 갔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을 바로 좀 말씀드리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맞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오히려 이분을 더 넌 지금 죽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자극하는 말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연구 조사에 의해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도록 실제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연구 결과 조사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절대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부분 때문에 좀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정확하게 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면 명확하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 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적절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도움과 즉각적인 개입을 해주려면 직접적인 언급 그리고 명확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도 종종 이제 문의 전화 오시는 것 중에 가족이나 친구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화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이라는 게 혹시 죽고 싶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저도 한번 되묻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 1부에서 유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살이란 단어 자체에 일단 불편감을 먼저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이걸 내가 뱉어도 되나? 라고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저도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분이 죽고 싶은지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은지 직접적으로 여쭤보셔라.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빨리 이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를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통념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말이다 라고가 이미 너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어떤 인생의 시기에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한 번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에 누군가가 나의 힘듦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실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그냥 힘든 사람을 보면 너 왜 힘드니? 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적인 것 하나와 혹시 대체로 조금 더 편하게 좀 하실 수 있는 응용 질문들을 좀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명석은 지금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끔 교육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연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하는 사람도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앞에 보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너
평소와 달리 말도 많이 없고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데 보통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데 혹시 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뭐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들을 이 죽음에 관련된 질문과 섞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들에 대해서도 시민이 누구라면 이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교육도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교육하시기도 하시고, 뭐 공무원분들 대상이나 소방, 경찰, 뭐 군인분들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살이 저희한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질문, 지금 혹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너 혹시 지금 자살 생각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꼭 명심하셔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꼭 물어봐 주세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삶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 주신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흔히 죽고 싶은 마음만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분들은 한편에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살고 싶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의 감정을 우리는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양가 감정 때문에 더 많이 혼란스럽고 더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답변 드린 것처럼 너 지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태까지 잘 버텼던 힘은 뭔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극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꼭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너무 좀 무거우니까 저는 좀 말을 돌려서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언제 받나요? 혹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먼저 돌려서 그 해소한 경험들이 이 사람이 어쨌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이나 그런 관리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 키우는 반려동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친구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뭐 취미 같은 것들 맞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정답은 없고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신념이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선 이제 뭐 가족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동물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성취감 때문에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취라든지 요새는 또 종교도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교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가 좀 본인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정 팀장님은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반려동물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 아주 작고 귀여운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작은 거 맞아요? 좀 크긴 한데요. 이름이 나비라고 나비가 저희 삶에 있어서 왜냐면 제가 조금 정서적으로 힘들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유기묘여가지고 저한테 왔던 친구여서 저한테는 이 고양이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친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뭔가 오늘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그냥 가서 이제 고양이가 제가 누워있으면 이제 배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배 위에 올라온 따뜻한 체온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좀 저는 안정을 좀 취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좀 반려동물인 것 같아요. 따뜻한 털뭉치. 맞아요. 따뜻한 털뭉치 그리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혹시 유리쌤은 좀 스트레스 관리 방법 말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자면은 저는 뭐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을 구경할 게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경험해 가기 위해서
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우정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지지 체계나 뭐 저를 좀 지지하는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가족이 저의 좀 지지 자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나를 좀 지켜봐 주고 있고 나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그러면 아름 팀장님은 혹시 어떤 살아가는 이유. 네,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면 조금 거창해서 저 스스로에게는 좀 거창하게 느껴져서 지금 잘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이유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우정 팀장님이 주신 과제처럼 제가 왜 살아가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래서 저는 그게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더라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본인만의 좀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이제 왔어요. 마지막 질문 아름쌤이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살을 사회적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이게 왜 사회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걸까요? 이것도 그 자살을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분위기랑도 조금 맞물리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앞서 유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살은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뭉쳐져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들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평균 3.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이 개인이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한 명이 자살로 사망을 했었을 때 그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이 3명,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자살자 수가 88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유족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유족 포함해서 그럼 한 세종시만 440명에서 한 88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문화로서 우리가 다 함께 조금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단편적으로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좀 보편적 불평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인식을 저희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로 저는 느껴졌어요. 이제 개인이 사회적인 관점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캠페인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뭐 안전벨트 매는 맞아요. 안전벨트 매고 막 표어도 하고 아마 고속도로 가면은 뭐 333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대대적인 캠페인이 어쨌든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는 캠페인이다 보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만 가도 눈에 계속 띄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캠페인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거든요. 이거를 좀 예시를 들면 사실 자살 예방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홍보나 인식 개선을 한다고 하면 자살자 수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국가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이 저희가 좀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면 다 같이 저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오늘 정말 이렇게 숨가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살 생존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정팀장님 오늘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구구절절을 매번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심지어 특별 게스트 1호로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자살 예방에 관련돼서 좀 저도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데 아직 이야기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집 2부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네. 맞아요. 자살 예방 영역이 정말
나눌 말도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부를 기대하면서 오늘 클로징 멘트는 우정 팀장님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1부에서 언급됐던 책의 일부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고 그저 남겨진 사람 각자의 몫이 있을 뿐이다. 언젠간 많이 아팠지라며 서로를 끌어안을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작가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정팀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이아름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이만 구이. 구이.